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발 위기에 직면했던 중국 경제가 다시 조금씩 반등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한 상황인데요. 엇갈린 중국 경제 전망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올해 내내 중국 경제 뇌관으로 짚혔던 부동산 문제요. 최근에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빅구이엔이라는 회사가 이제 부도나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뭐 부도난 지 벌써 4개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가 손 넣어서 이제 안정화를 시켰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부가 개입이 되면서 이게 찻잔이 된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정부의 힘이 뭐 세다면 세지만 네. 중국은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빅구이엔이 해외에서 이제 부도를 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의도된 기획 부도다.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금년도에 중국 내부적인 빅구이엔의 만기 돌아오는 건 다 만기 상환 연장 다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 돌아오는 것이 그냥 70~80%가 전부 해외 채권이에요. 근데 해외 채권을 만약에 만기 연장을 못하면 부도나는 거죠, 진짜로. 근데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걸 시범 케이스로 제가 볼 때는 해외 채권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협박 비슷한 것. 그래서 부도 낼래 아니면 연장할래. 이제 그걸로 이제 시작을 했고. 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커스터디안이 시리뱅크인데 시리뱅크의 위탁을 한 채권자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돈 내달라고 원금 내달라고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아무 네. 소송을 안 했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휴지조각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3년 연장시켜서 돈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정부 차원에 중국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 좀 중국 경제를 살아나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약간 다른 게 우리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제 부동산이 문제가 되는데 중국은 부동산 업계의 자금을 3년 동안 이제 대출 안 해줘버린 거죠. 규제가 심했네요. 그렇죠. 네. 그 규제라는 게 대출 규제를 한 겁니다. 네. 그 부동산 회사한테 돈 빌려주지 마라. 그래서 그게 이제 부동산 회사들이 대거 부도난 이유가 됐고,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은 오히려 이제 대출을 늘려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젠가 보면은 50개 기업들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부동산 회사들한테 자금 다 대출해줘라, 한도 늘려줘라. 이제 그렇게 가는 바람에 어제 보면 중국 주식시장이 아주 좋았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 그 사이 3년 동안 규제했던 모든 규제를 싹 다 풀었습니다. 3년 동안 규제한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2014년부터 20년까지 중국의 부동산이 한 4배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가격이 너무 올라갔던 것을 규제를 했는데 2020년부터 그게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되는 과정에서 잡음을 없애자 뭐 이런 것이 같이 네. 있었고 그래서 이제 통상은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한 9개월에서 한 16개월 정도 뭐 이 정도 해요. 네. 근데 그게 묘하게 이제 코로나와 같이 맞물리고 정권 교체에 물리면서 내리 3년 동안 규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는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정책 판단의 실수 이제 그게 후유증이 크게 나타난 거죠. 네.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면서 중국 경제도 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 경제가 위기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 했는데 지금 1년 정도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뭐 별로 별다른 이렇게 활기를 못 치고 있다. 예전만큼 뭐 이런 지적은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지적은 많이 하는데요. 네. 그걸 이제 너무 중국이기 때문에 색안경 쓰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위기가 무슨 위기냐면 GDP의 67%가 소비예요. 네. 지금은 중국은 뭐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고, 근데 소비가 보통 두 자릿수, 이제 10%, 12% 정도 성장을 하는데 7월달에 2.5%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두면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끌어올리는 것이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이었는데. 그래서 8월 달에 보면 한 달에 중국이 내수 경기 부양책을 28개를 쏟아내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 8, 9월 달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20년간 가장 많은 경기 부양책을 했다는 것은 이제 2.5%를 10%더 올리는 노력. 네. 그래서 10월 달에 수치가 7.6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약간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러나 이제 기대치보다는 못 미친다는 것이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정책 발표했다고 그 다음 달에 바로 효과 나는 게 아니죠. 네. 그 정책하고 그 시차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런 경기 부양책의 효과는 아마 12월 달 데이터 아니면 3월 달 정도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책 발표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그 나온 수치를 가지고서 이게 있다 없다 그건 너무 성급하다. 소비가 떨어졌다라는 것이 실제로 중국 내수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지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 지표를 보면 최근 20년 중에 네. 제일 이제 최저고 최근 1년간을 보면 중국이 돈을 안 풀었냐 풀었어요. 그 GDP에 거의 한 25% 가까운 돈을 풀었는데 네. 최근 1년 동안 중국의 은행 예금이 순증가한 거를 보면 30조 위안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척도로 보면 되냐면 중국 1년 GDP가 120조예요. 1년 GDP의 25%가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소비 심리가 최악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앞으로 중국 경기는 뭘로 보면 되냐면 제가 볼 때는 은행의 네. 예금 순증가가 이게 얼마만큼 빨리 떨어지냐. 네. 더 이상 이제 예금 안 하고 이제 투자하거나 소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1조까지 7월 달에 올라갔다가 여기 한 29조 뭐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적어도 한 15조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보통 때 소비하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아마 대략 내년 한 4월에서 6월 정도 그 정도 가야 이제 그 은행에서 돈 찾아가지고 네. 이제 소비를 하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좀 나타난 게요. 저는 이번에 광군제 있잖아요. 네. 원래 중국 사람들한테 상당히 이 광군제가 연례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돈을 많이 쓰기 위해서 이때 뭐 많은 축제도 하고 세일도 하고 이러면서 그 돈을 지갑을 많이 여는데 이번 광군제가 그 정도까지 아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2019년을 100이라고 그랬을 때 네. 이번 광군제 매출이 104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20년, 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광군제 행사 자체가 안 됐었고 이번에 풀렸을 때의 수준이 그 사이 그러면 못 쓰던 거 3년치 몰아서 한 200% 늘지 않겠냐 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최근 3년간 코로나 규제를 하면서 모든 거래를 다 온라인으로 이미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통계 하나는 뭐 마케팅에서 얘기할 때 그 오프라인 매출액에 대해서 온라인 매출액은 10%를 넘어가기 어렵다. 이게 이제 철칙이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게 32%까지 올라왔어요. 마케팅 교과서의 역사를 다 깨버린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코로나 3년 동안에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이 생활의 루틴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군제 조금 DC해 준다고 해서 갑자기 더 많이 사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이제 이런 게 하나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이제 소비 수준이 떨어진 상황에서 네. 이제 구매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뭐 할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매 이제 여력이 굉장히 약했던 거죠. 네, 전반적인 소비 심리도 좀 줄어들었고 여력도 없어졌고 그리고 온라인화된 것이 광군제에 대한 좀 열기가 뜨겁지 않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됐다라고 예. 좀 할 수 있는 것 예. 같은데 이게 또 우리나라 관광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명품관, 우리나라 명품관이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풀리고 중국 관광객 들어오니까 명품관들이 좀 한껏 기대를 했는데 재미를 못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좀 지갑을 열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봐야 돼요. 그것보다는요, 우리가 중국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코로나 뭐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서 해외 관광을 워낙 많이 하고 명품을 많이 사오니까 중국이 해남도에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이제 면세점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해외에 가가지고 눈총 받으면서 이게 물건을 사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낮은 가격에 이제 뭐 외국에서 하고 비슷한 가격에 명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국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해외에 나가서 명품을 구매해야 될 이제 이유가 없어진 게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가까워서 명품 사러 이제 온 것이 이제 주 이유라고 사실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동인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오면은 결국은 이제 뭐 체험 관광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에스테틱을 가본다든지 뭐 공연을 본다든지 뭐 이제
그 먹거리의 재미 이제 이런 쪽으로 그 패턴이 바뀌었고 관광의 그것은- 형태가 바뀐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사이 코로나 3년 동안에 중국이 내부적으로 뭘 변했는지를 몰라서 체크를 안 해서 이제 그런 거죠. 네, 중국이 내부적으로 안에다가 면세점도 만들었고 온라인으로 이미 구매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한국에 와서 그런 쇼핑을 할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니드 가장 크죠.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만 있는 것들을 관광 와서 찾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뭐 가방 하나 4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일회성에 네. 그런 게 아니라 네. 떡볶이 무슨 이제 우리 먹거리 이러니까 이게 가격 객단가가 굉장히 낮아진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뭐 이제 20몇만 원짜리 크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 올리브영이나 이제 이런 데 가서 그 가성비 화장품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는 관광객은 비슷하게 들어왔거나 뭐 하지만 객단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매출액이 아니라는 그런 네.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이제 일화성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런 포커싱을 맞춰서 우리도 좀 대비를 관광객에 대한 관광 대비는 할 필요가 있겠네요. 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네. 것이 그 화장품 팔고 뭐 옷 팔고 하는 쪽에서는 이제는 의료 관광 쪽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큰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미용, 의료, 네. 성형 이쪽이죠. 그래서 그쪽에는 뭐 객단가가 무지 높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중국 1년에 해외 관광을 한 1억 6천만 명 정도를 가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10%만 한국에 유치한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네. 숫자고 그 중에서 한 10%를 의료 관광하는 쪽을 한국에 유출한다고 그러면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제 패턴이 생기죠.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이 뭐 대생들을 뭐 몇천 명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중국 관광을 생각을 하면 거기에 특화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국가 전략일 수도 있다. 그래서 반도체보다 큰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의료 산업이 관광이 반도체보다 크게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현대차가 해외 650만 대 중 한 350만 대를 해외에서 이제 하는데 만약에 중국의 의료 관광객 350만 명 정도를 한국에 유치한다? 그러면 이제 뭐 얼굴 전체를 한번 이제 그 성형을 하려고 그러면 네. 뭐 그냥 농담이긴 하지만 소나타 한 대 갑시다. 그럼 350만 명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의료 관광을 했다고 치면 현대차 350만 대 파는 것만한 효과가 생기죠. 근데 문제는 부가가치는 네. 이제 현대차 매출액 수익률이 뭐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차 3,500만 대 파는 거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이펙트가 바로 우리 집에서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의 어쨌든 빈부격차가 큰 부분에서 우리도 좀 어떻게 보면 부가 있는 사람들이 향해서 그 의료 관광을 좀 유치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4,000달러짜리 가라는 나라 14개인 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네. 그 전 세계 벤츠 S클래스를 36%를 사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미국이 한 13% 정도 사는데 뭐 전 세계 명품의 35%를 중국이 산다고요. 이제 그 나라가 바로 옆집에 있고 그 레벨에 맞는 제품 서비스를 가면 그게 우리 시장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중국 경제 얘기를 좀 다시 가볼게요. 내수 시장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부양책을 냈다, 28개 정도나 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0년 중에 처음이고요. 그 중에서 소장님이 보시기에 좀 주요한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죠?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지금 내구 소비재 최대가 자동차예요. 네. 그다음에 가전. 그래서 지금 자동차하고 가전 쪽에 이제 많은 것을 때려붓는 전략이 지금 들어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자동차 판매는 금년도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그 연관 산업이 뭐 부품이 2만 개 이상 들어가니까 뭐 기계, 그다음에 이제 철강, 또 이제 내장재 같은 화학, 뭐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네. 이제 좋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부동산에 관한 규제는 다 풀었고 이제 대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시멘트, 뭐 철근, 또 이제 건자재, 그 완공이 되는 단계에서 가구, 가전, 자동차, 이제 의복 이게 줄줄이 이제 가게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부동산하고 자동차 쪽에 내수 부양 조치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뭐 집 짓는데 2년 반 걸리고 자동차도 구매한다고 하면 좀 고민을 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차가 조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지금 소비는 제가 지난주에 상하이 출장을 갔었는데 뭐 우리 같은 명동이죠. 루자 그 조안지중에 사람이 무지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갈 때마다 관찰을 해보는데 사람들이 손에 쇼핑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카메라만 들고 다니지. 네. 그래서 구경만 한다는 것이지 쇼핑을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 근데 그 물건을 뭐 자잘한 무슨 화장품 뭐 이게 아니라 이 그에게 그 고가품을 사게 만드는 것.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밑으로 다운스트림으로 파급 효과가 커지게 하는 것. 여기다 포커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시차가 적어도 9개월에서 12개월 이상 걸린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소비재에서 왜 빨리 리커버가 안 되냐는 것은 이제 먹기만 하고 쓰지는 않는 것, 사지 네. 않는 것, 그게 이제 보여지고 거기에 정부가 세금 깎아주고 뭐 지원금 주고 이러는 것의 효과는 뭐 다 그렇지만 보조금이나 무슨 세금 깎아주면 아마 더 디스카운트 해줄 거라고는 기대감이 존재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구매 지연 이연 심리가 같이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그 집이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지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자동차가 많이 만들어지고 되면 우리도 좀 뭐 건설 자재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을 하면 우리로서는 철강이나 화학이 네. 이제 수요자가 되죠. 네. 근데 자동차는 우리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뭐 중국에서 계속 점유율이 낮아지거나 퇴출하는 중이에요. 네. 자동차는 아니고 네. 이제 화학하고 이제 철강 네. 그 두 개는 뭐 확실하다고 봐야죠. 네,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네. 그 소장님은 어쨌든 중국이 지금 당장 말고 좀 시차를 두고 이게 올라갈 조짐이 있다, 경제적으로 올라갈 조짐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이 저는 저출산 문제로 좀 고심하고 있는 거는 잘 몰랐는데 중국도 저출산 문제로 지금 고심을 좀 하고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출산은 우리가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중국은 아직 우리보다는 좀 덜한데, 근데 중국이 작년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 낳는 문제가 됐고, 그래서 중국은 40년 동안 아기를 한 명만 낳게 했다가 2명 낳게 해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3명까지 허용을 해줬는데 인구가 급속하게 늘지 네.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인구 문제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구 문제는 20년 뒤 얘기예요. 지금 태어난 애들이 성인 되고 집 사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문제되는 건 아닌데, 일본의 경우를 보면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감소했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최근 3년간 인구가 마이너스예요. 뭐 그게 문제가 있냐 지금. 그 이펙트는 얘들이 인구 감소의 세대들이 성인이 돼서 구매력을 갖춘 세대가 됐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인구 감소를 갖고 뭐 부동산 가격을 얘기를 하고 내수 경기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중국의 인구 감소보다는 대졸자의 급증을 봐야 돼요. 그래서 물리적인 생물학적 인구 보너스는 끝난 게 맞는데, 네. 반대로 인재 보너스. 그러니까 중국 1년에 대학생이 지금 1,100만 명이 졸업을 해요. 우리가 50만 명 그리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22년 정도 길러야 될 대학생이 1년에 나온다고요. 근데 78년부터 중국이 대학교 문을 다시 연 이후로 대졸자가 지금 1억 5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부가가치를 내는 거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중국은 중학교 중퇴하고 시골에서 올라와서 도시 와서 도시 뭐 임금의 절반 받고 일하는 농민공들의 2억 9천만 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였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제 1억 5천만 명의 대졸자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도대체 뭘 거냐. 이제 그걸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인구 감소, 신생아 수의 감소에만 너무 포커스를 하는 것 같아요. 양 말고 질을 보자라는 말씀이신 이제 그걸로 거네요. 완전히 바뀌는 네. 거죠. 우리도 뭐 예를 들면 30년 전, 40년 전에 보면 뭐 청계천 동대문에 미싱 이제 돌리던 그 이제 시골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 한국 경제를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다 지금 70, 80 되셨는데 그럼 한국 경제 어떻게 됐냐? 뭐 세계 11호를 섰고 반도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비행기 만드는 그거 누가 했냐는 거죠. 결국은 대졸자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바로 그런 대졸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 네. 그게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업률이 상당히 높았죠. 청년 실업률이요. 네. 상당히 높았잖아요. 대졸자들 많이 나오면서 그만큼 양질의 일할 자리가 없었다라는 의미라고 분석되는 부분들도 있던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전체 실업률은 그 16세부터 24세까지 청년 실업률은 이제 최고치를 네. 찍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반면에 전체 그 59세까지 전체 실업률은 떨어져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3년 동안에 다 공장 막아놨다가 네. 빨리 가동해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럴 때 기업들이 신입사원, 고졸자나 대졸자를 뽑는 게 아니고 고용을 늘리긴 늘렸는데 네. 경력자를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금년에 나타나는 좀 특이한 현상인데, 문제는 경기가 같이 나빠지면서 이제 대졸 뭐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으니까 이거 봐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공장을 새로 닫아놨다 가동을 네. 할 때 신입사원 뽑아서 3개월, 6개월 훈련시켜서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도 이제 있는 경력자들 이 사람들 뽑아다 바로 할래? 그 후자가 이번에 나타나는 이제 그 청년 실업률은 높지만 전체 네. 실업률은 낮아지는 그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이제 GDP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고용 유발 교수가 늘어나면 청년 실업률은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럼 경제가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청년 실업률도 다시 떨어질 당연히 가능성이 떨어지죠. 예.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보시기에 항상 나왔던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경제 1위가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될 거다, 실은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슬금슬금 높아졌단 말이죠.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그거는 이제 금년도 IMF가 예측을 하면서 수치를 그 낮춰 잡은 건데 그 네. 이유는 환율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GDP 성장률이 뭐 중국이 끼켜봐야 5%고 미국이 2%인데 환율이 지금 최근 15% 절하가 됐거든요. 그럼 그만큼이 이제 사실 까먹어버린 거죠. 네. 달러 베이스로 그걸 계산을 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그냥 심플하게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이 한 70%, 73% 정도 수준인데 중국이 지금 4에서 5% 성장하고 미국이 2% 성장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일정한 수준에서 역전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그게 대략 2030년에 35년 그렇게 보는데 네. 저는 그걸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 한 내 GDP가 한 나라의 GDP를 넘어섰다고 해서 세계 1등이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국부라고 하는 것은 누적의 개념이죠. 부자라는 게 원래 내가 연봉 10억 받다고 그래서 이 100억 가진 그렇죠. 부자를 네. 이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누적으로 이 미국 GDP를 최근 예를 들어서 50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그걸 추월하는 시간은 제가 볼 때는 2050년 2050년에 그 정도 돼야 네. 이제 지금 같은 스피드로 가더라도 네. 그래서 한 번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 2030년이든 35년이든 가능하지만 누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2050년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겼고 졌고 하는 것,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것은 최근에 이제 최근 1년간 있었던 중국의 환율 절하 15%를 그걸 반영해서 이게 이제 전체 달러로 계산하니까 네. 줄어든 거고 성장률의 개념으로 보면 뒤집어지는 것은 뭐 2%, 5%의 이제 룰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시간이 언제가 될지 더 짚어진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네. 그 일회성보다는 누적의 개념을 보면 그보다도 적어도 15년 이상 더 뒤로 가야 이게 진짜 이겼다는 것이지 뭐 그것만 갖고서 한 번 이겼다고 그래서 우승한 거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사실 뭐 빅테크 기업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의 성장이나 유니콘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대졸 졸업자들이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빛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2050년 되면 미국하고 좀 비슷해지면서 국부도 강해진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국의 경우를 봤을 때 이제 빵이나 뭐 그랬을 때 세븐 같은 게 있는데 그 사이즈로 보면 중국은 우리 포스코 같은 회사, 포스코 우리 뭐 재벌 순위로 본다고 하면은 10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100개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은 우리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포스코가 보면 어마어마한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포브스 뭐 포춘 500 그 글로벌 기업들을 보면 중국의 그런 기업들이 사이즈가 더 큰 기업들이 네. 미국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은 민수를 하거나 또 이제 그 소비자하고 상관이 없는 쪽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미 뭐 포춘 500대 기업의 숫자가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 이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수 부양책을 8, 9월에 28개 내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시장은 내년 중반쯤 되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좀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여러 측면에서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